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72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달타령님 기분이 좋으세요? 전 항상 좋습니다. 오늘은 근데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막 좋다고 하기도 묘하고 막 화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어떤 진실들 그리고 좀 풀어야 할 오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 나오겠지만 아마 오늘 오신 분 그 게스트님의 그 성함을 들으면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게스트 손병강 기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해졌네요. 지난번에 푸나님하고 또 이제 방송하신 걸 봤었는데 좀 그간 그 사이에 사실 더 많은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페이스북을 거의 24시간 쭉 보다 보면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계속 공격하고 조롱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었고 또 격려도 있었고 뭐 책을 막 100권씩 사가지고 구매하시는 뭐 그런 분도 있다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일단 저자로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그 덕에 뭐 종합 1위도 한번 찍었습니다. 네. 하루에 불과했지만은 뭐 어쨌든 뭐 하산한 기분은 약간 좀 미묘하기도 하고 뭐 그 사이에 제가 사실 얘기를 좀 안 하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 관련해서 하나는 저희 건강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 문제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여쭤볼라 했는데 네. 아니 일단 근데 그 건강은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책이 나오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시점부터 일단 이제 혈액 투석은 시작을 했고요. 책 다 끝까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제 병세 때문에 책을 좀 서둘러 낸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제 예상대로 역시 이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좀 병원을 이틀마다 다니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워서 특히 좀 빠르게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이 책에 딱지를 씌워버리잖아요. 뭐 이따 좀 자세히 얘기를 더 하겠지만 무슨 책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이 책이 2차 가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딱지를 씌우는 것 자체가 뭐 왜 그러는지도 짐작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막 박원순 시장님의 지지자가 쓴 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큰 오산이거든요. 네.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시장님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인 입장도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도 않고 그냥 박원순 옹호하려고 쓴 책이라는 타이틀을 쓴 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보면 한번 또 다시 모시게 됐고 저도 이제 책을 직접 구매해서 좀 이거 전해드리는 이벤트를 또 진행 중인데 좀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베스트셀러도 잠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요즘은 좀 주위 반응이나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등등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이슈는 이 책이 어쨌든 많이 팔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가지고 꼭 사지 않더라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서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들어와서 일부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이게 입고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도서관 거기서는 이 되고 나가지고 이 국민의힘 대구의 서구 지역구의 삼선중진 김상훈 의원님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신 게 이런 2차 가해 성격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서울의 공공도서관에 비치가 되는 게 온당하느냐 이거 퇴출돼야 된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리고 나니까 그거를 받아 쓴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울시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현재 대출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와. 네, 그래서 좀 그 문제를 저는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오늘 오기 전에 그 해당 김상훈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예, 근데 뭐 통화 내용을 뭐 고구이 다 옮길 수는 없고요. 일단 제 느낌은 참 책을 안 읽으셨구나. 안 읽고 참 아니 뭐 보도자료 내고 뭐 사실 실적 때문에 그렇게 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보도자료 같은 거 뭐 내고 하더라도 하나를 내더라도 제대로 내는 그런 성실한 의정 일꾼을 원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당하는 입장이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좀 그런 어떤 성실함은 제가 못 느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굉장히 그 책에 대한 오해, 이제 시장을 좀 쉴드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끝에는 거의 약간 뭐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흐리시더군요. 그래서 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사실 지금 대출 제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옵션이 있거든요. 그 수는 앞으로 좀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한번 수를 더 보겠습니다. 진짜 네.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수네요, 이건. 네. 네,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이 책이 무슨 전두환 회고록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판매 금지된 책도 아니고. 예. 서점에 가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팩트를 다루는 책인데 그거에 대해서 팩트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를 제한하겠다. 이거를 상대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시민 권리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맞서서 생각입니다. 굉장히 근데 공감하는 게 실제로 그 팩트를 아예 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좀 달타령님도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책을 제가 조금 한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여기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책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근데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책을 다 안 읽어서 그런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아마 그때 얘기하셨을 때는 제가 마치 이게 박원순 시장님을 굉장한 영웅으로 그리고 그런 책이 아닌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닥 내키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다 읽고 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다.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아예 그냥 어떤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뭐 미투 메카시즘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실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심지어는 아예 침묵하는 것 자체도 2차 가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엮여버리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책을 직접 내셔서 이렇게 파문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지지자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되게 이런 물결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어떤 방점을 찍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필요한 책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람들이 잘 아는데 저는 이제 시장님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냥 네 박원순 좋아하니까 그냥 실드 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에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침묵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침묵하게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연락 와서 너의 생각에 공감한다. 뭐 나도 이런 게 참 마음 아픈 부분이 있다 하면서도 막상 공개적으로 못 하겠대요. 근데 그 이유도 너무나 공감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기자님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그들이 나서지 못한 이유를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엄청난 인신공격, 막 조롱, 그냥 이 책을 읽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와서 그냥 자기는 그냥 얼핏 마치 이렇게 봤다면서 혹은 뭐 그냥 진짜 대놓고 조롱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내하시면서 꿋꿋이 목소리를 내시는 게 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특히 건강도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진짜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근데 다 예상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 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책 쓰고 해서 뭐 박원순 파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기자의 정신, 그러니까 이게 뭐 페미니즘만 담긴 게 아니라 저는 이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봐야 된다 생각했는데 좀 너무 부담드린 건가요? 네, 부담되네요. 전 진짜 부담돼요. 이게 역대 진행자급 중에 이 정도 멘트 없었는데. 아니 왜냐면 기자들이 저는 솔직히 페미니즘도 정면 이거 해야 되지만 기자들에 대한 게 사실 더 무섭다 생각해요.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어쨌든 찬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 앞에 가면 침묵하거든요. 무서우니까. 내가 기자들한테 찍히면 기자들 일제히 나를 공격하는 걸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점에서 진짜 그 회사 내부의 이야기들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 내부에서의 이런 역경들을 그 기자님의 입장에서 이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난 어차피 좋아하고 막 내가 아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빼고 기자님이 추적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 그 궁금증들이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올 때쯤에 기자님이 또 치고 나가신 부분도 있어서 기자라면 진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그런 취재도 못하는 기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기자님이 너무 특별해 보였던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일정하게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행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실 참 이 책을 쓰면서 그런 행운도 꽤 많이 작용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주변 분들의 반응도 있었을 거고 이런 파급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상을 좀 해보셨던 부분이신 거죠?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이 책을 쓸 때는 내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몇 가지 갈림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플랜 B, 플랜 C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일들이 많이 다 진행이 됐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이 여성단체와 피해자 쪽이 정말로 극도로 조용한 편이라는 것. 네. 뭐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왜냐면 7월 달에 그 기자회견을 막 몰아치고 보도자료 내고 그랬던 걸 보면 기억이 생생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 각오를 엄청 단단히 하고 계셨나 봐요. 그렇죠. 예. 딱 붙들어 매고 뭐 이런 걸 준비를 하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출판 금지, 판매 금지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 변호사들도 만나보고 그쪽부터 오케이 물론 사인을 받고 나간 책이지만은 그런 대비를 했는데 막상 전혀 말이 없으시고 뭐 이제 뭐 또 뭐 이 제 말 듣고 또 성이 나셔가지고 뭘 하실지 모르겠으나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뭐 항상 그 준비가 돼 있고 뭐 저도 그 이후에 또 업데이트된 정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뭐 해놓으시면 뭐 저도 같이 까고 뭐 한번 다 전시를 해보죠 뭐. 저 안 그래도 그거 궁금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책도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고 그리고 방송에서 인터뷰들을 좀 해오시면서 이제 인권위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경찰이 어떠한 증거도 잡을 수 없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4월 사건에 그 가해자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거기서 얼토당토안하게 시장님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관련자들이 또 다른 인터뷰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반발을 제기하거나 뭐 다른 얘기가 있었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변화된 게 있나요?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거는 그 재보선 앞두고 했던 기자회견에서 이를테면 김재련 변호사님 같은 경우가 안 나온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다들 빠져가지고 약간 의외 제가 듣기로는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안 나오셨다든가 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뭐 이런 게 있다 저한테도 들려오는 얘기는 있는데 네. 그런 거를 감안해도 굉장히 좀 사일런트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생각들은 다 있으시겠죠. 뭐. 네. 야, 뭐 여러 가지 또 일상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뭐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제 책이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좀 넘어야 될 하나의 허들인 거는 분명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분들도 인식하니까 뭐 뭔가를 하시겠죠. 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좀 제대로 된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책에 아까 뭐 기자에 대한 정신, 뭐 시장님에 대한 사건에 대한 뭐 과정, 뭐 팩트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언론에서 되게 터무니없이 멀쩡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6층 사람들,
전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은 6층 그 같은 시장실에 있었던 분들은 다 싸잡혀서 범죄자 취급받고 있어요. 언론만 보면 그 사람들이 마치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성규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언론에 거의 안 나와요. 혹은 진짜 두들겨 맞을 때 제목에 막 따옴표 따갖고 많이 진짜 두들겨 맞는데 이 책을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시장님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로 저쪽에서 하는 거 6가지 이렇게 좀 나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장실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자세하게 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되게 저는 책을 보면서도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특히나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언론들에서 그 공격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계신 곳에서도 기사화하지 못했던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나 그런 것도 너무 많으셨고, 근데 저는 좀 효과적인 공격 포인트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사회에서 지금은 굉장히 몇 년 새에 급격한 변화가 전 일어났다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지점을 굉장히 파고들어서 여성들이 분노할 지점에서 마치 여기가 그런 곳인 것처럼 되게 그림을 그리고 악마화하고 그런 것들이 전 눈에 보여서 그래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서울시장실에 대한 어떤 인식, 이제 굉장히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리는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의 마치 수족처럼 사람들이 완전히 예스만 하는 그런 구조일 거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항상 다른 경우도 그렇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뭐 상종하기도 싫다라는 어떤 정당,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요. 서울시장실도 마찬가지고요. 뭐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어떤 이미지와 다르게 분명히 어떤 디테일에서는 다를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역할들은 분명히 기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좀 이 책을 내시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게 좀 좋은 의미든 아니면 좀 안 좋은 의미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다면 어떤 일이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이요? 너무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이 책 어쨌든 내고 나서 제일 고민했던 것들이 언론 보도는 잘 기대를 안 했고요. 이게 어떻게 방송이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알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다음날 김용민 씨하고 네.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거든요. 예. 근데 김용민 씨도 사실 그 방송에서 몇 번 제 얘기를 하던데 저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예전에 구원이 있어요. 예. 용민 씨 이제 총선 출마하려고 할 때 제가 나가지 말라고 막 비판글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용민 씨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티 안 났습니다. 제가 인터뷰 그거 봤는데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막 제가 그때 같이 이렇게 막 대거리를 했으면은 완전히 뭐 야 임마 저 임마 이러면서 다시는 안 보고 그럴 건데, 네. 저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랬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통화가 된 건데, 뭐 그때 그렇게 안 싸우기 잘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이 책을 알려야 된다 얘기하니까 용민 씨도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 그런 구원을 던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책의 존재를 알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책이 있구나 좀 입소문은 굉장히 빨리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좀 용민 씨도 물론 제 덕을 보지 않은 게 없지는 않겠지만은 뭐 저도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죠. 이 자리에서 다시 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특히 책을 읽다 보면 기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회의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막 분노 뭐 되게 허탈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냥 딱 뭐 그렇게 적시를 했다기보단 그 과정에서 막 문턱에서 갑자기 막힌다든지 뭐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좀 기자에 대한 뭐 생각이랄까 뭐 그냥 직업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이 취재 과정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좀 특히 이번에 되게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기자란 직업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제 딸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죠. 이게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건강을 해치게 될 정도까지 이제 취재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앞으로도 뭐 이런 취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참 여러 가지 서글픔도 느끼고 사실 제가 쓴 기사를 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보고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저런 식으로 썼는데 그 영향이 다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업이구나. 그렇게 그거를 이제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렇게 화만 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좀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어쨌든 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 어쨌든 기자가 사실 어떤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거 있는 것도 분명히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 위에 가장 위에 놓아야 될 거는 이제 팩트에 대한 숭상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놓고 다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펼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사실. 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는 저는 좀 그런 경향에 대해서 어찌됐건 제가 제 온몸을 다 바쳐서 한번 경종을 울려고 귀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제 수를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저희 동료 기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 팩트 얘기해 주셨는데 한때는 또 팩트 그거 자체가 마치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팩트 자체가 다를 수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진실과 사실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소비하는 이런 뉴스들을 소비하는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랑 저널리스트로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에도 보면은 시장님이나 취재원들하고 굉장히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약간 이런 게 전 좀 보였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되게 엄청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이 책에서는 되게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고 돌아서 이 업이 나한테 오고 그렇게 또 회사 내에서는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이런 거에서 그런 걸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또 버티셨는지. 일단은 저는요,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기자들은 저는 옛날 일제시대 어떤 기자들의 활동에 대한 그런 책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 거치셨겠지만 거기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 소설가들 많은 사람들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좀 유명한 신문들에 다 기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명문도 쓰고 취재도 하고 또 그 사회에 굉장히 좀 지사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는 기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성하게 보고 남다르게 보고 지금의 어떤 가치들이 굉장히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에게 너무 못 미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관계 때문에 또 눈치 봐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타협할 때도 있지만은 너무 타협만 하면은 이거는 좀 제 할 일을 전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어떻게 보면 거의 찌들어 살다가 제 나름대로 솔직히 저도 좀 슬럼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20년 되는 시점인 지금인데 이거는 좀 한번 뭔가 나의 생활을 좀 결산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이런 결과물이 됐습니다. 뭔가 이게 가능할진 모르지만 진짜 다음 책을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 진짜 이런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진짜 많이
끄집어내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의 억울하게 욕을 먹는 거를 견디는 게 전 진짜 되게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거는 진짜 돈이 많고 적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당연히 이제 그 억울한 게 있으면 해명도 하고 싶고 한데 진짜 언론이 일제히 때리고 SNS에 막 그 테러 수준으로 와서 비난을 퍼부어대는 걸 보면서도 와 꿋꿋이 그 버티는 걸 보면서 전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이게 저도 막 공격도 받고 악플도 많이 받고 했었지만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혼자 막 그러다 보면 진짜 힘들 때도 있고 되게 억울할 때 특히 막 말도 안 되게 공격받아서 아까처럼 읽지도 않아 놓고 막 대출 제한 걸리고 막 이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그럴 때 아까 뭐 멘탈 관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도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혹시라도 아직 못 보셨다면 이거 그냥 박원순 실드실라고 쓴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런 책이 아니고 특히나 시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했던 그런 시장실에 있었던 그런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왜 시장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진짜 이게 책을 막 얘기해서 막 스포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구나 완벽하게 막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추적해 가다 보면서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특히 시장님을 잘 알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한 30권 정도 일단은 우선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을 구매해서 또 주위에도 좀 선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달타령님은 좀 주위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좀 있으신 상황인가요? 네, 주변에 그리고 많이들 읽고 싶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게 확실히 제가 인터뷰를 거의 다 봤거든요. 작가님께서 하신 인터뷰를 거의 다 봤는데 진짜 확실히 읽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이때까지 기사화하지 못하신 그런 내용들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시장님께서 이제 저도 뭐 시장님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시장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특히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님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예능 방송을 하면서 다 짜놓고 일부러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다큐로 받아들이시고 막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해가지고 부하 직원을 힘들게 한다거나 부하 직원 집에 가서 뭔가 식사를 한다거나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은 심지어 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시장님은 원래 워커홀릭이고 저분이 저렇게 힘을 써서 일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더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시장님이니까 뭔가 시장님은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용납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았나. 진짜 시장님은 근데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마치 시장님이 정말 나는 시장님으로서는 좋지만 마치 내가 부하 직원이면 힘든 상사일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내가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 마치 꼰대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지 않았나. 약간 저부터도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꼰대에서 덧붙여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꼰대니까 여자 직원한테도 함부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사진 막 보내고 막 뭐 성추행 그냥 막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그게 이제 아주 쉬운 잘못된 계단, 그거 그쵸. 가기 위한 진짜 사다리인 거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한. 음. 근데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읽고 되게 나도 정말 시장님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지지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분의 모습을 정말 많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거 뭐 KBS 분들이 보시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벌써 2년 됐네요. 예. 네. 성격 자체가 뭐 약간 꼰대 보스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반성하자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제 섭외하려고 했고 사실 또 그게 시장으로서는 대선 앞두고 좀 약간 시장님 고민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노잼. 노잼 이미지를 끼기 위해서. 근데 예능은 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본인을 망가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프로그램의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는데 응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는 보고 나가지고 시청률 1위 찍었더라고요. 그 동시간대. 그래서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막 그래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이거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무풀보다 낫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요. 그거 뭐 다 연출된 거라서 나는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 놀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저만 알고 있고 시장이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좀 지나고 나서 그냥 호의다처럼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걷잡을 수 없이 네. 저런 꼰대였으니까 네. 그랬겠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보고 그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우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장의 죽음이 저는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가 연결이 돼가지고 전혀 엉뚱한 또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네,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무섭다. 참 그런 생각하면서 그 순간 어쨌든 이거는 내가 기록을 남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으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책이 돼버린 거죠. 예.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는 진짜 이 좀 정색하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민주 진영 분들한테 그러니까 민주당 쪽 특히나 정치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정서적으로 사람 망가뜨리는 거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을 동원해서 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선거 때문에 좀 묻혀서 그렇지 그 연예인 막 그 문성근 배우님 이런 분들 어떤 짓들 했는지 뻔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났죠. 모욕 주기에 3단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첫 번째로 권위 떨어뜨리고 두 번째로 주변인들 떠나게 만들고 세 번째로 고립시키기. 이 전략으로 수년 전부터 계속 그 씨앗을 뿌려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박원순 시장님을 대놓고 또 그렇게 공격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돌아가신 후에도 짓밟았던 게 그들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그런 걸 너무 방치하고 있는가가 전 되게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소위 말해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라는 게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뭐 논리적으로 팩트로 뭐 이성적으로 이런 걸 다 뭐 전달하면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건 그거대로 밝히되 이 정서적 부분들 진짜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시장님이 그 부분이 맞아요. 많이 약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시장님도 스스로도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베 같은 데서 그 시벌 아저씨라고 그 막 밈도 있었는데 나중엔 또 그걸 되게 유쾌하게 받아주셔갖고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그 꼰대 그 방송이나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가면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선 얘기를 해야죠. 잘못됐다고. 근데 잘못됐다 얘기하면 또 누군가 나타나서 너 지금 2차 가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가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진짜 많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어찌됐든 이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젊은 남성들이랑도 많이 의견 대립도 있었고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무조건 페미니즘이 다 맞다 이런 생각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수년간 같이 활동하던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납득 못했다가 그러면서 서서히 변해온 건데 결국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그냥 얘기만 하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대놓고 2차 가해 안에 제가 이벤트 할 때도 와서 댓글 그렇게 다는 거예요. 2차 가해 대놓고 지금 저렇게 하는 놈이 뭐 잘났다고 뭐 뻔뻔한 유튜브 하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차 가해라는 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기자님한테는 더 2차 가해라는 거에 대해서도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2차 가해 가지고 무슨 책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논문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런데 저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차 가해가 있으려면은 그 전제는 1차 가해가 전제가 되는 거죠. 예. 1차 가해라는 혐의가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에 쌓는 2차 가해는 모든 형태의 그것을 뭐라고 하든 2차 가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범죄에서 가지고 1차적인 어떤 피해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떠들썩하게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만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새날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4년간 성습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죠. 보통 사람이면은 못 견디죠. 예. 그 증거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고
이게 1차 가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러면 이 1차적인 피해를 받은 이 사람들의 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결국 2차 가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는 실체도 없는 1차 가해를 놓고 그 위에서 2차 가해 얘기를 했니 계속 얘기가 순환론법 돌림노래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죠. 네.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한참 전에 그 단역 그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제 그 자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가해라는 말이 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1차 가해를 당한 상태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경찰들한테 이제 그 자기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가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 진술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경찰이 어떤 뭐 언행을 한다던가 그때 뭐 2차 가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2차 가해라는 되게 의미가 좀 명확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저도 지금 이 책에 대해서도 계속 2차 가해라고 하고 그냥 그때는 왜냐면 침묵하는 것조차 2차 가해다. 어떤 추모를 하는 것도 2차 가해고 모든 거에 대한 다 2차 가해 딱지를 붙여버리니까 아무것도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딱 좌표를 찍어놓고 너네 여기로 다 모여. 안 모이면 너넨 다 그냥 나쁜 놈들이야. 약간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좀 너무 폭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이 새날 프로그램 자체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약간 범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는 원래 이렇게 뭐 남녀 차별을 옹호하시는 분 당연히 안 계시고 합리적인 선에서의 페미니즘을 되게 옹호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진보의 범주 안에 들어갈까?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올바른 뭔가 좀 더 건강한 이런 것들을 앞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사실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약간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진보의 하나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일단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호의나 동정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2차 가해 피해자다움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 그것도 결국 그런 지향들인데 문제는 항상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하려면은 그 세부적인 것들도 좀 채울 수가 있고 그래야지 굉장히 풍성하게 얘기가 되고 그 정말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면 나머지는 뭐 채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했던 것 같은 그런 패러독스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이 박건원 씨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좀 범진보 진영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분명히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 정치적인 올바름, 정의감을 추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채워넣는 게 좀 앞으로도 좀 영속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여성이니까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이런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행위나 뭐 2차 가해다 이런 거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정말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이것이 피해자가 말하는 그 자체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신 게 딱 있어요. 네, 아마 권기명 예, 씨나 정의진 씨. 지금은 또 입장이 권기명 씨는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네, 그래서 저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을 다 줄을 쳐놨어요. 왜냐면 너무 공감 가고 제 의견하고 너무 비슷해서 다 줄을 쳐놨는데 나중에 그 뒤에 딱 가보니까 지금은 근데 전혀 다른 예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좀 많이 실망도 하고 했는데 근데 왜냐면 지금 근데 또 나오는 것들이 페미니즘이다 아니다 그리고 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갈등으로 좀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세대랑 이게 명확하게 똑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과 뭐 청년이나 청소년 세대랑 이게 좀 갈등이 있고 하는 거랑 좀 겹쳐지다 보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그렇게 보이려고 일부러 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때도 이제 기사를 쓰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후배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안 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후배 뭐 남성이신 후배분들하고도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떠셨나요?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해본 건 아닌데 그 20대들 언론계에서 만나는 분들 같은 건 대체적으로 그 주니어 기자들이 대학 시절에 좀 페미니즘의 어떤 사상적 세를 많이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희 때보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근데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도 사실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막시즘이라는 거를 굉장히 심취를 했거든요. 그 막시즘의 의미를 좀 더 젊으신 진행자분께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사실 성서 같은 그런 이념입니다. 예. 모든 걸 설명이 되죠.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으로요. 이게 착한 자본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자본가와 나쁜 노동자가 있을 때 누구 편을 들 것이냐.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은? 노동자 편을 그렇죠. 예.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뒤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노동자 계급 당파성이고 저는 전부는 아닌데 레드칼 페미니즘의 일부 조류에서도 마치 무슨 여성은 전혀 좀 항상 약자고 항상 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를 완전히 전복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 막시즘의 잔영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들을 막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그때도 좀 고민을 했어요. 한 10년, 15년, 20년 후에도 내가 과연 이 생각을 견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인생은 금방입니다. 금방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너무 이거 꼰대 얘기니까 그냥 깡그리 무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걸러서 또 들어볼 거는 또 들어보고 그러세요. 제가 그러지 않아서 후회한 일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유하게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도 그냥 무조건 듣기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하니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20대의 특성이죠 뭐.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그랬는데요. 아버님하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데몬스트레이션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소시민 평범한 대학생이고 저는 뭐 노동해방, 뭐 인간해방 뭐 이런 신념에가 있는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속물적으로 보이겠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나이가 드니고 저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작년에 저는 참 인생이라는 게 라떼는 마리아가 되죠. 예, 한마디 하면 정말 계산대로 안 되더군요. 네, 그건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원래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단체하면서 한 청년 한 200명 정도밖에 불과 안 되지만 그들이 원했던 걸 충족시켰을 때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든지 막 이게 그 작은 집단에서도 한마디로 각자의 이해관계라든지 뭐 변심이라든지 아니면 막 자존감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엉뚱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 작은 집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 보면서 아 이게 5천만 인구를 그 하나로 이렇게 뭉친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결국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세상이고 하면서 저도 한때 철학에 빠졌었는데 저는 좀 반대해서 온 케이스예요. 저는 옛날에 그 커뮤니티 DC 커뮤니티 딱 세대여갖고 프로게이머 옛날 하다 보니까 그때 막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 보면서 막 각하 존경하고 그게 그 당시에 저의 욕망하고 딱 이제 맞아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을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세련돼 보이고 뭔가 이제 노동하고 그러니까 막 투쟁하고 이런 걸 보면 뭔가 가난해서 루저들이야. 약간 지금 일베스러운 생각이 그런 데서 이제 파생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를 보면 집요하게 그 스며들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의 저와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보면서 공감했던 게 옛날에 나를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나 지금 되게 싫어할 수 있겠구나. 엄청 막 욕하고 막 때로는 패드립도 날리는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들이 그만큼의 나를 증오스럽게 쳐다보는 건 이해가 간다 하면서 어쨌든 나도 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변하게 하려면 강요를 해서 변한 건 아니었다 보니까 나도 그럼 어떻게 이게 스스로 변화를 한다고 뭐 인지를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할까가 요즘 제 가장 큰 관심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무작정 이 책 읽어라 한다고 물론 다 읽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 좀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막 진짜 그냥 무조건 2차 가해라고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고 사실은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의 청년들이니까 이들한테 어떻게 사건과 이 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게 전할까가 사실은 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훅훅 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역시나 또 박원순 전 시장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뭐 예측은 했지만 뭐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또 뭐 성추행당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의 정책을 뭐 그런 정신을 좀 몇 가지를 이어가겠다 하니까 그것도 2차 가해다라고 하는데 그래놓고 본인들은 뭐 박정희를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진짜 좀 정파적으로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쭉 이제 서울시 내부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하셨을 때 그렇게까지 이게 2차 가해가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좀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그 책에 보면은 고한석 실장과의 대화 부분을 쓴 게 있죠. 네. 거기 보면 제가 사실 비서실장님들하고 대체로 다 사이는 좋았는데 마지막 그 고한석 비서실장하고는 어쨌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좀 친했다면 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중국에서 이제 마오쩌둥에서 공과론처럼 한국에서도 공과론을 이제 평가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 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있는 것들인데,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 보면 이제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네. 예, 그런데 보면은 공도 있고요. 뭐 경제 발전은 공이 있는데 경제 발전 얘기만 하면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박정희의 영도력을 한 거냐? 모든 국민이 한 거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5천만 국민이 같이 한 겁니다. 네. 예. 개인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민중의 어떤 시민이 함께 이끌어라 어떤 역사의 서사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그 중에서 분명히 도드라진 어떤 개인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지 어떤 역사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박원순 시장이 사실 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해서 이렇게 보궐선거를 치러가지고 또 굉장히 어떤 혼란스러운 좀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금 그런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하려고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좀 정파적으로 소비되는 것들이요. 이 시장이 사실 지금처럼 몰리게 된 거는 구도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절반의 반대가 있었고요. 절반의 지지가 있었는데 절반의 이제 비판했던 이제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박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싫어하던 판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옳다 이놈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절반이었던 이제 범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피해자는 막 이렇게 자기 피해지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 옆에 신원보증인으로 여성단체가 서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다는 상황 속에서 아, 뭔 일이 있는가 보다. 근데 이거 빨리 박원순 죽었는데 죽은 사람 빨리 덮고 가자. 이런 속에서 사실 암묵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혐의가 특정 지워지고 그런 식으로 좀 낙인 찍어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사건이 결국에 어떤 세월의 두께를 좀 견뎌내고 이 사건의 어떤 진상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시장이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도
참 우리나라가 보면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나마 그분에 대한 네. 공과가 그나마 좀 돌아가시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할수록 좀 더 덤덤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기분이 풀리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아직도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게 참 다음에 또 모실 수 네, 있을까요? 한번 저희가? 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되게 공감 가는 게 이 역사에 그러니까 긴 역사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막 리스펙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되게 와 막 이러는데 현 시대에 뭔가 이렇게 비교만 하면 왔다 갔다 돼 이러면서 현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되게 무시하고 막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이 순간순간도 특히 이 책에 대해서도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봤을 때도 분명히 저는 이게 되게 큰 울림을 주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시장님에 대한 평가도 이제 5년, 10년, 20년 지날수록 또 다르게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다양한 의견들을 다 이제 취합하시고 직접 겪으시고 이런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구심점으로서의 정말 나중에 진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한 번 모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예, 뭐 잘을 못하는데 저는 좀 이거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제 딸이 있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 없었으면은 지금의 저도 이게 뭐 성과가 아직 뭐 완전히 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성과물이라는 걸 지금 낸 거니까요. 근데 보면서 뭐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많은 분들의 어렸을 때 어머님의 돌봄이 있었고 지금 아내의 서포트 내조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또 우리 딸 잘 돼야지 그런 어떤 소박한 소시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를 악물고 또 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저를 있게 해준 그 새 여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뭔가 뭉클해지면서 네. 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게 벌써부터 보이기에 종종 바쁘시고 또 힘드시겠지만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 청국장 72회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고요. 네. 네. 조만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이벤트도 이번에 한번 1차로 하고 또 할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좀 이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소식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탄생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꼭 이제 구입하시고 보신 분들은 주위에 또 선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국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